안녕하세요. 그녀의 북살롱 미셸입니다. 네, 오늘은 여인의 초상이라는 소설 함께 하려고 해요. 강신주 선생님의 감정 수업에 수록된 한 챕터이고요. 이 여인의 초상은 헨리 제임스의 작품이고요. 이 소설을 통해 설명해 주시려는 우리 인간의 감정은 바로 경멸입니다. 이 경멸이라는 이 챕터에 붙어있는 부제목이 있어요. 자신마저 파괴할 수 있는 서글픔. 왠지 좀 안 하고 싶어지는 그런 감정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마저 파괴할 수 있다고 언급이 되어 있으니까요. 자, 여인의 초상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프루스트가 말한 것처럼 사랑은 거대한 꿈과 같다. 어쩌면 일시적인 정신착란이라고도 할 수 있다. 상대방에게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보고 반대로 없는 것을 있다고 보니까 말이다.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는 어른들의 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는 지경이다. 애인의 가난함은 게으름 탓이 아니라 순수함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애인의 소심함은 우유부단함 탓이 아니라 섬세함으로 생각하니 사랑이 백일몽과 같다는 말이 맞기는 맞는가 보다. 여러분은 이런 콩깍지 경험 있으시죠? 그러나 꿈은 언젠가 반드시 깨어나는 법. 황홀한 꿈일수록 깨어날 때는 더 비참해지기 마련이다. 그런 큰 비참한 경험은 없으셨길 부디 바랄게요. 꿈속에서 재벌이었는데 눈을 뜨고 보니 비좁은 단칸방에 누워있다는 사실을 직면한다면 그 참담함을 말해 무엇하겠는가. 여기 자신들의 눈에서 콩깍지가 떨어져 버린 서글픈 남녀의 이야기가 있다. 네, 바로 여인의 초상입니다. 저는 사실 이 여인의 초상 제목은 많이 접했었는데 제가 소설을 아직 미처 읽어보진 못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감정 수업이라는 심리학, 철학 책을 통해서 이 소설을 그것도 이 남녀간의 사랑을 다루고 있는 이 소설을 또 만나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오늘 이 여인의 초상이라는 우아한 제목을 가지고 있는 이 소설과의 만남의 시간이 재밌으실 겁니다. 제가 먼저 읽어봤더니 그래요. 소설 속의 한 장면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이사벨에게 귀족적인 생활은 고도의 지식과 자유가 결합된 것으로서 지식은 인간에게 의무감을, 자유는 향락을 준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오스먼드에게, 그러니까 이사벨의 남편입니다. 오스먼드에게는 귀족적인 생활이란 완전히 형식적인 것이며 의식적으로 계산된 태도였다. 그는 오래된 것, 신성한 것, 계승된 것을 좋아했다. 이사벨도 오스먼드와 마찬가지였지만 실은 자신이 선택하는 것을 좋아하는 척 했을 뿐이다. 오스먼드는 전통에 대해 비상한 경의를 품고 있었다. 언젠가 그가 아내 이사벨에게 전통을 갖는 건 누가 뭐래도 좋은 일이지만 불행히도 전통을 갖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즉시 그것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이 말 속에는 그녀에게는 전통이 없지만 자기에게는 다행히도 있다는, 그 전통이 있다는 뜻이 담겨 있음을 이사벨은 깨달았다. 다만 그가 어디에서 그 전통을 획득했는지 그녀는 알 길이 없었다.
어쨌든 이사벨은 남편의 그런 사고방식을 경멸했으며 그것은 결국 그를 고자세로 만들었다. 오스먼드가 아내를 몹시 경멸했기에 아내 쪽에서도 남편을 경멸하는 건 당연했다. 자신이 세상을 인식하는 방법에 대하여 아내가 뜨거운 경멸의 눈길을 던진다는 것. 그것은 오스먼드가 예상하지 못했던 위협이었다. 그는 아내가 이런 행동을 취하기 전에 그녀의 감정을 통제해야만 한다고 믿었다. 그리고 이사벨은 남편이 자신의 자신감이 지나쳤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았을 때 그의 귀가 얼마나 타들어갔을지 쉽게 상상할 수 있었다. 어떤 남편이든 아내가 이런 느낌을 줄 경우에는 아내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법이다. 네, 소설 속의 긴 문단이었어요. 사실 저는 결혼을 하지 않아서 여기 언급된 남편과 아내 사이에 그런 이런 미묘한 감정 대립 이런 것은 경험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죠?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짐작만 할 뿐이죠. 그러니까 앞에 짧은 내용을 가지고 미루어 짐작을 해보면 남편에게는 전통이라는 게 어디서부터 유래되었는지는 모르지만 본인은 전통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이사벨은 그런 것들에 매료가 되었었나 봅니다. 그런데 이사벨은 전통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막연하게 자기가 동경했던 어떤 것, 그러니까 고도의 지식과 자유가 결합된 그런 자유가 보장된 어떤 그런 것이 귀족적 생활이라고 생각을 했었지 싶어요. 그런데 그런 남편을 택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 살면서 그를 좀 더 알게 되고 보니까 그가 생각하는 그 귀족적인 것과 이사벨이 그러하리라 생각했던 그것에 너무 괴리가 컸던 거죠. 그래서 이사벨은 남편의 그런 허위적인 이랄까요? 아무튼 자기와는 다른 그런 지향 이런 것들을 좀 못마땅하고 그것이 좀 심각해져서 마침내 경멸하기에 이른 그런 상태에 이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멸은 그에게 전달이 되었고 아내가 자기의 이런 삶에 대한 삶을 바라보는 방식과 태도, 그런 철학 이런 것들이 자기가 보기에는 전통이 없다고 더 막말로 표현하면 근본이 없다고 넘어갔나요? 어쨌든 지금 오스먼드는 그녀 와이프를 좀 무시하는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인정하지 않고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런 아내가 자기의 이 라이프 스타일과 자기가의 사상, 철학 이런 것들을 경멸한다고 생각하니까 같이 미워지고 더 무시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관계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그런 바닥의 상태로 내리닫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주변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 것 같아요.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있던 그 친구들이 막 좀 떠오르기도 하고요. 너무나 때늦은 후에다 촛불만이 외롭게 빛을 내는 거실에 홀로 앉아
이사벨은 자신이 남편 오스먼드를, 그리고 남편은 자신을 경멸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갑작스러운 유산 상속으로 자신의 삶을 자기 스타일대로 살 수 있었음에도 이사벨은 이 가난한 남자, 심지어 이미 딸까지 있는 오스먼드와 결혼을 했던 것이다. 아이고, 결혼을 결정하기에 앞서 그녀는 영국 귀족 워버튼 경과 미국의 성공한 사업가 굿 우드의 청혼마저 과감하게 거부했다. 영국 귀족이 상징하는 고리타분한 관습과 인습, 그리고 미국 사업가가 보장하는 부유함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자신만의 삶을 살아내려는 그 의지가 강한 이 이사벨의 의도를 좌절시킬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뿌리치고 이런 대가를 무릅쓰고 온갖 주변에 만류를 뿌리치며 우여곡절 끝에 이루어진 이 오스먼드라는 남자와의 결혼이었던 겁니다. 아이고, 대단도 하네요. 소설 속 설정이기는 하지만 말이죠. 그 독립적이고 제게는 좀 거룩하게까지 생각이 되는 그 결정이 오히려 참담하기 그지없는 현실로 그녀에게 결과로서 보답이 된 겁니다. 오스먼드라는 남자가 겉보기와는 달리 인습의 추종자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부유함을 지향하는 속물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요새 말로 표현을 하면 이 오스먼드는 그녀의 유산, 이 부가 탐이 나서 그녀를 유혹했던 그녀에게 본인의 매력을 어필했던, 그녀와 결혼하고 싶었던 그런 남자의 한 명일 뿐인 거예요. 그녀의 부를 보고. 사실 제가 전체 소설의 내용을 다 읽은 것이 아니어가지고 이렇게 뭐 속단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이 전권을 다 읽으신 우리 광신주 박사님의 이 글의 내용대로라고 하면 그런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추측하는 것도 의외로 재미가 있답니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아이고, 오스먼드라는 남자가 겉보기와는 달리, 그러니까 이사벨의 판단과는 달리 어쩌면 이사벨이 보고 싶었던 것만 봤을 수 있어요. 그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또 아름다운 점들을 보지 못하고 자기가 중요하게 그 당시 자기에게 꽂혔던 한두 가지 중요 사항, 중요 기준만을 놓고 판단을 하다 보니 오스만드라는 남자가 뭔가 허위로 좀 이렇게 포장된 모습을 그녀에게 보였을 수도 있지만 그 가식이나 포장일 그런 그 껍데기라는 것을 보지 못한 그녀의 판단 미스이겠죠.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이게 다 내 탓이다 싶으니 한번 감정이입을 제가 해보았고요. 예. 그러니 밤이 새도록 이사벨의 고민은 깊어져 가기만 했던 것이다. 자, 헨리 제임스의 소설 여인의 초상은 사랑, 결혼, 그리고 부부 생활에 고뇌하는 한 여성의 내면을 담담한 필지로 서럽게 묘사한다. 한때 설렘과 열정의 대상이었던 두 남녀가 어쩌다가 서로를 경멸하는 관계에 이르게 되었는지 안타깝기만 하다. 부부를 사로잡고 있는 경멸이라는 감정에 좀 더 섬세한 메시를 가하려면 스피노자의 도움이 더욱 필요할 것이다. 자, 에티카에서 스피노자가 정의한 경멸이라는 감정의 정의 소개해 드려 볼게요.
경멸이란 정신이 어떤 사물의 현존에 의하여 그 사물 자체 안에 있는 것보다 오히려 그 사물 자체 안에 없는 어떤 것을 상상하게끔 움직여질 정도로 정신을 거의 동요시키지 못하는 어떤 사물에 대한 상상이다. 그러니까 제가 이 문장을 이해하기로는, 그러니까 너무 싫어서 그것이 아닌, 그것만 아니면 되는 그것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러니까 비그인, 그것이 아닌 어떤 것으로만 해결이 될 수 있는, 그것이 아닌 것으로만 마음이 내닫는 그런 감정의 상태. 그러니까 어떻게 그것이 해결해 주거나 붙잡거나 돌릴 수 있는, 그것으로 다시 돌릴 수 없는 감정이 멀리 달아나 버린 그런 상태라고 할까요? 그렇게 좀 이해가 되는데 강 박사님의 설명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사람을 만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을 때 우리는 자꾸 타인을 배려하는 섬세한 마음씨를 떠올리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그 눈앞에 있는 그 상대방,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사람은 절대 이 누군가를 배려하는 그런 섬세한 마음을 가질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앉아있는 이 상대방으로부터는 도저히 해결될 수가 없는, 채워질 수가 없는 어떤 상태인 거예요. 이런 소중한 그 타인을 배려하는 그런 정신적 태도가 떠오를수록 우리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사람 자체를 무시하고 심지어는 부정하게 된다. 이런 우리의 마음 상태는 어떤 식으로든지 겉으로 드러나기 마련이다. 이럴 때 상대방은 우리가 자신을 경멸하고 있다는 걸 어렵지 않게 직감하게 된다. 머리로는 이해 못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그게 마음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아, 이 여인의 마음이 나를 떠났구나. 아, 이 여인이 내가 감추고 싶었던 어떤 것을 알아버렸구나. 나의 본체가 노출이 되어버렸구나. 이런 것일까요? 아닐까요? 그냥 그녀의 마음이 돌릴 수 없음을 직감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일까요? 아니면 거기에 자기에 대한 수치, 이런 거, 수치감까지 좀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걸까요? 이럴 때 상대방은 우리가 자신을 경멸하고 있다는 걸 어렵지 않게 직감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스피노자가 말한 경멸이 발생하는 메커니즘이다. 자, 이제야 우리는 비극적인 두 남녀 이사벨과 오스먼드가 서로를 어떤 식으로 경멸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게 되었다. 이사벨은 남편 오스먼드와 함께 있을 때 허위 의식이 없는 자유로운 정신을 상상했었고, 반대로 오스먼드는 아내 이사벨과 함께 있을 때 전통과 관습을 존중하는 경건한 정신을 상상하고 있었던 것이다. 원칙적으로 말해 경멸하는 대상과는 함께 있지 않으면 모든 문제는 저절로 해결된다. 그렇죠. 이 나를 아프게 하는 그 상대 경멸, 서로 떨어져 있으면, 관계를 끊으면 그런 아픈 감정 경험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하나뿐인 내 소중한 삶을 경멸하는 대상과 지내는 것만큼 불행한 일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저는 자꾸 제 괴로운 삶을 살고 있는 제 한 친구의 이야기가 자꾸 이제 머리를 맴도는데요.
자기만의 생각과 감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면 이사벨은 단호하게 오스먼드와 헤어져야만 했다. 그렇지만 이사벨은 자신이 생각한 것만큼 실제로 당당한 생각만큼 그리 당당한 여성은 아니었던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이사벨에게 역시 남편 오스먼드와 마찬가지로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속물 근성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작가는 이사벨의 속내를 이렇게 묘사한 적이 있다. 결혼을 파기한다면 그녀의 미래는 온통 어두워질 것이다. 오스먼드와 결별하면 영원히 그렇게 되는 셈이며 서로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음을 공공연히 인정한다면 그들의 시도가 모두 실패로 끝났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 된다. 아이고, 저로서는 참 듣고 있기 힘든 그런 대사이기도 합니다. 사람인데 실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는데 내가 실수했음을 인정하고 하는 것이 두려워서 그로 인한 남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나의 실수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인생이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흘러갈까요? 내 그 소중한 인생을 너무 안타깝게 포기해버리는 것 아닌지. 소설 속의 스토리이긴 합니다만 부디 이사벨이 그런 이유로 인해서만 그런 결혼을 파기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남편의 그런 스타일에게도 어느 정도의 그 결혼 생활을 붙잡을 만한 그녀의 마음을 붙잡고 있을 어느 또 다른 종류의 그런 매력이나 안정감들이 있었기에 그런 결정을 하지 않고 유지하기로 택한 것이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해봅니다. 이사벨은 지식과 자유가 결합된 삶, 그러니까 자신만의 스타일대로 살아내는 그런 삶을 꿈꾸었다. 그렇지만 이런 꿈도 사실 일종의 허영이었던 셈이다. 네, 그 또한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의 삶은 다 뭔가 이 잘못되거나 불충분한, 부족한, 나쁜, 허위로 가득 찬 그런 삶이라고 생각을 너무 판단을 훅 해버렸던 건 아닌가. 그래서 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다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사람, 그러니까 오스먼드가 어떤 것을 지향하는 사람인지 잘 파악할 수가 없었던 거죠. 자신의 생각, 그리고 내 생각이 맞다. 그리고 나의 판단은 옳을 것이다, 정답일 것이다 하는 그런 확신들, 우리 다 많이 하고 살았잖아요. 철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젊은 시절, 소설 속에 이 당시 이사벨의 나이가 어땠는지 이런 거는 저는 확인해 보지 못했는데요. 나이를 막론하고 우리 실수 철없을 때 철이 없다는 건 나이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경험들을 하기 전이죠. 그래서 뭔가 나의 생각이 아닐 수도 있구나, 인생이 나의 뜻대로만 착착 돌아가지는 않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 이전이 철없던 시절이라고 보아야 할 것 같은데, 네, 다시 책으로 돌아가서 이사벨은 그렇게 사는 것이 남들이 보기에 가장 멋진 삶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자유롭게 산다는 것과
자유롭게 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싶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다. 아이쿠. 강 박사님의 이 지적은 정말 그렇네요. 예, 예리하십니다. 예, 자유롭게 산다는 것과 자유롭게 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싶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죠. 이사벨은 자유롭게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런 결정하에 선택한 그런 오스만드와의 삶이 전혀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렇지만 그 본인이 원했던 자유롭게 산다는 것을 포기하고 말아요. 그리고 자유롭게 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그런 삶으로 만족하고 그것에 머무르고 마는 겁니다. 아이고, 가다 말았어요. 그죠? 본인이 살고 싶은 삶으로는 한번 경험도 못 해본 거예요. 아이고, 이건 뭐 죽을 때 얼마나 후회스러울지. 그렇지만 남의 눈을 의식하는 사람이 어떻게 진정한 자유를 구가할 수 있겠는가? 남편 오스먼드가 타인의 시선을 의식했던 것처럼 그녀도 그만큼 오스먼드만큼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여자였었던 것이다. 이미 결혼은 파기되어서는 안 된다고 믿는 순간 이사벨은 남편과 마찬가지로 자신도 인습에 매여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 아닌가. 그렇죠. 결국은 유유상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뭐 본인이 의도하진 않았지만 같은 사람을 만나고 나의 모습을 거기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아직 그 소설 속의 이사벨은 그런 것이로구나 라고까지 판단은 못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겉모습은 확연히 다르지만 두 사람 모두 부자유스럽기는 마찬가지였던 셈이다. 그녀가 점점 자신의 꿈을 버리고 남편의 가치관을 받아들이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인지도 모른다. 너무나 불행한 일이다. 남편의 가치관을 받아들이는 순간 이사벨은 언젠가 인습과 간습을 존중하는 자신의 모습을 확인할 수밖에 없을 테니까. 아니, 이사벨은 이미 너무나 남편과 닮아 있는 것이다. 원래 그랬던 거죠. 그렇지만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었는데 그게 아니구나. 나도 같은 인간이구나. 아니나 다를까 그녀는 오스먼드의 딸 펜지에게 사랑하는 남자를 잊고 속물적인 결혼을 하라고 권하기까지 한다. 그렇지만 펜지에게 너에게 돈이 별로 없으니 재산을 더 바라게 되는 거란다 라고 말하는 순간 이사벨은 소설 속 문장이에요. 이사벨은 방안이 어두침침한 것이 고마웠고 갑자기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다. 알지만 어쩔 수 없는 것. 나의 생각이 그런 것을 어쩔 수 없는 것. 내가 생각하기에 좀 아닌 것 같지만 어쩔 수 없는 그래요. 적당한 순간에 방안이 어두침침해 있었네요. 예. 너무나 나약한 그런 인간이니까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고 또 싶은데 잘 그러시지가 않으면서 그래도 그러지 말지 하는 마음이 한편에서 드는 건 또 어쩔 수가 없네요. 자, 소설 속 문장, 앞서의 그 내용과 연관된 소설 속 문장 읽어드릴게요.
그녀가 이런 말을 하는 건 오스몬드를 위해서였다. 그를 위하는 일이라면 이런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의 눈을 응시하고 있는 펜지의 엄숙한 눈초리가 그녀를 당황스럽게 했으며 펜지가 바라는 것을 자신이 너무 소홀히 다루었다고 생각하니 부끄러움이 앞섰다. 어쩌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부모님들이, 많은 부모님들이 겪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갑자기 그 영화가 떠올라요. 인도차이나에서의 그 양녀로 애지중지 키웠던 그 딸이 전 어머니처럼 살지 않겠어라고 했던가요? 그 온 그녀의 인생을 부정하면서 식민지를 지배하는 계급으로서의 그 어머니의 삶을 굉장히 고생스러웠는데 그 삶을 다 온통 부정하고 그건 옳지 않다고 외치고 나는 그와 다른 길을 가겠다고 선언하고 사라져버릴 때 그 주인공 여인이 느꼈을 그런 부끄러움과 안타까움, 이런 속상함, 외로움, 이런 것들이 이 이자벨에게도 좀 전에 읽어드린 그 순간에 들지 않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마지막 강 박사님의 그런 이야기 나와 있는 부분마저 읽을게요. 남편을 경멸함에도 불구하고 그와의 삶을 유지하려는 비겁함을 자각했기 때문일까? 아니면 자신의 내면에 이미 남편의 가치관이 괴물처럼 꿈틀거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자각했기 때문일까? 어느 경우든 상관이 없다. 남편을 경멸한다면 이사벨은 자신도 경멸해야 한다는 사실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바로 이것이다. 자신만의 고유한 삶, 그러니까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그런 충만한 삶을 영위하려면 이사벨은 경멸하는 과거 자신과 철저히 단절해야 할 뿐만 아니라 경멸하는 대상과도 단절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했던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용기는 또 얼마나 얻기 힘든 것인지 라며 글을 맺고 계시는데요. 네, 저에게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이 용기 얼마나 얻기 힘든 것인지. 맞아요. 자존감이 일찍부터 잘 서 있었더라고 하면 아주 어렸을 적부터 아니더라도 이런 이 결혼 생활 이전에 그 자존감이 보다 더 확고했었더라면 그런 나의 실수를 바로 잡았거나 아니면 남편을 변화시키는 것도 남편에게 요구했을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시나리오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봐요. 도대체 무엇이 그리 두려워서 외로움이 두려웠을까요? 남들의 시선이 두려웠을까요? 네,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소설입니다. 소설뿐 아니라 사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모든 삶이 소설 같아요. 안 그러신가요? 모든 삶이 드라마 같아요. 그 속에 아주 풍부한 이야기거리와 그리고 소설적임, 이럴까 저럴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 길을 갈까 저 길을 갈까, 이것이 나을까 저것이 나을까, 이러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도 조금 있게 마련인 거고요. 저는
인생을 우리가 한 번 살아보는 거니까 뭐 환생을 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하기도 하고 하지만 이 처음 경험하는 30대, 31세, 32세, 40대, 41세, 42세 매 순간 하루하루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은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 쿨하게 인정할 거 하고, 그리고 나서 필요하면 되돌릴 것들은 되돌리기도 하고, 또 되돌릴 수가 없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인가 라는 것을 좀 더 자존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펼쳐가는 그런 소설과 드라마들이 주변에서 많이 펼쳐졌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이 책 속에는 소설, 그러니까 이 감정 한 편 한 편마다 아주 잘 어울리는 그림이 하나씩 소개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초상에 포함되어 있는, 수록되어 있는 그림은 바로 조르주세라의 검은 리본이라는 서 있는 한 여인의 모습인데 옆모습과 뒷모습을 살짝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아주 어두운 화면에 모자를 쓴 그 허리에는 아주 그 로코코 양식일까요? 그 허리부터 엉덩이까지 쭉 늘어진 아주 큰 리본과 그 드레스의 깃이 그 허리 아래에서 발목까지 오는 그 긴 드레스의 그것들이 로코코 양식인 것 같은데 그 아주 공주처럼 그렇지만 너무 과하지 않게 이렇게 펼쳐져 있는 옷인데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어떤 여인의 뒷모습이 여인의 초상이 아니라 앞면 얼굴 모습이 아니라 서 있는 그 고개를 숙이고 있는 좀 슬픈 여인의 뒷모습이 수록되어 있는 그런 인간의 감정, 경멸에 대한 주제였습니다. 그 그림 아래 이런 문구가 나와 있어요. 뭐 요약한 내용이고요. 말씀드렸던 내용들의 요약된 메시지인데 남편을 경멸함에도 불구하고 그와의 삶을 유지하려는 비겁함 때문에 마침내 이사벨은 자신을 경멸하게 이른다. 내 감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자신을 긍정하기 위해서는 경멸하는 대상과 단절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이게 또 이 강 박사님의 처방인 것 같고요. 그 안에 오직 경멸이라는 감정 외에는 다른 감정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 경멸로만 풀리 채워져 있다고 하면 뭐 재고의 여지가 없겠죠. 그렇지만 그 경멸만으로는 경멸만으로 온전히 다 채워지기는 또 쉽지 않은 게 인간의 감정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들고요. 자, 헨리 제임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작가 헨리 제임스는 1843년에 태어나셔서 1910년에 돌아가셨네요. 여인의 초상, 이 대목에서 한 말씀 드리자면 어찌 이게 여인의 일뿐이기만 하겠습니까? 제목을 남성의 초상, 남성의 뒷모습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왜 여인의 초상이라고 하셨을까? 반감이 좀 들어요. 네, 여인의 초상 1881년도 작품이고요. 허먼 멜빌의 모비딕 그리고 데니얼 호손의 주홍 글자와 함께 19세기 가장 뛰어난 미국 소설로 손꼽힌다. 헨리 제임스는 당대 가장 지적인 작가였으며 파리에서 만난 뚜르게네프로부터 영향을 받아 줄거리보다 캐릭터 형성에 심혈을 기울이면서 심리적 리얼리즘을 이룩했다. 네, 이 소개드렸던 이 여인의 초상 내용을 보면 대강은 이 고개가 끄덕여지실 거예요.
형 윌리엄 제임스는 의식의 흐름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근대 심리학자이자 철학자이고, 동생은 대표적인 19세기 미국 소설가가 되었네요. 여인의 초상은 20세기 의식의 흐름 기법을 예고하는 선구자적인 작품으로 철저한 내면 분석을 통해 외피에 가려진 인간의 본성을 들여다보고자 한다. 자, 소설 속의 문단, 또 이 인간의 철저한 내면 분석이 드러나는 그 부분 읽어드릴게요. 이사벨은 오스먼드를 측은하게 생각할 때가 종종 있었다. 비록 그녀가 의도적으로 그를 기만하지는 않았어도 실제로는 완전히 기만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오스먼드가 처음 이사벨을 알게 되었을 때 그녀는 눈에 띄는 처신을 삼갔고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았고 스스로를 낮추며 겸손하게 행동했다. 오스먼드는 변한 것이 없었다. 그러니 오스먼드는 그런 전통적으로 귀족 여인에게 보이는 그런 이사벨의 모습을 그녀의 본 모습이라고, 그녀의 희망이 바라는 그녀의 모습이 그것일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이사벨은 척했었던 거죠. 오스먼드는 변한 것이 없었다. 그는 구원을 할 무렵에도 그녀에게 본심을 감추지 않았다. 그러나 이사벨은 그의 본성을 반쪽만 보았으며 그것은 마치 지구의 그늘 때문에 일부가 가려진 달의 포면을 본 것과도 같았다. 그러나 지금 그녀는 만월, 즉 인간 전체를 보게 된 것이다. 그 반만 보고 전체를 보고, 이건 다 그녀 이사벨의 봄이었다는 거죠. 그녀의 어떤 점에 의해 반쪽만을 볼 수밖에 없었고, 그 다른 반쪽이 해제되어서 이제 전체적인 모습을 보게 된 거라는 의미예요. 늘 그렇듯 그가 자기 뜻대로 행동하도록 그저 보고만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벨은 부분을 전체로 잘못 생각했던 것이다. 무척 외롭고 교양 넘치고 정직한 남자라고 생각했던 오스먼드가 실은 만월의 상태에서의 그의 온전한 모습을 다 둘러보니 실은 독단적이고 인습적인 인간임이 드러났던 겁니다. 자,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꿈꿨던 그녀 이사벨은 결국 잘못된 결혼으로 인하여 암흑과 질식의 집에 갇히게 되고 그 삶을 받아들이게 된 거죠. 기왕 그렇게 된 거면 받아들여서 그녀의 인생이 너무 힘들지 않았기를 빌어주고 싶네요. 예. 철학자의 어드바이스 코너, 앞서 소개해드린 그런 내용의 연장선상과 있을 것 같아요. 이 어드바이스, 강 박사님의 의견들이 앞에서도 많이 강하게 투영이 되어 있었던 챕터가 아닌가 싶은데, 그래도 어드바이스 코너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누군가를 경멸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물론 더 불행한 사람은 경멸당하는 사람일 테지만, 자, 한 여자와 남자가 있습니다. 여자는 남자를 사랑했다. 그렇지만 남자는 더 이상 여자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렇다고 여자가 어떻게 남자를 쉽게 포기하겠는가? 그것은 사랑을 포기하는 것이자 동시에 자신이 느낀 기쁨을 포기하는 일이니까 말이다. 그러니까 슬픔이 같이 있더라도 기쁨을 포기하는 게 어려운 일이 건가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요. 예. 바로 여기에 사랑의 비극이 있다. 여자는 남자와 함께 있을 때 기쁨을 느끼지만 아직 그런 상태인가 보네요. 남자는 여자와 함께 있을 때 슬픔을 느낀다. 어차피 언젠가는 헤어질 수밖에 없는 관계인 셈이다. 그래서 여자는 결단을 해야만 한다. 그녀는 남자를 떠나 슬픔을 혼자 감당할 수도 있다. 아니면 남자를 억지로라도 붙잡아서 둘 다 슬픔에 빠뜨릴 수도 있다. 아니면 남자를 억지로라도 붙잡아서 둘 다 슬픔에 빠뜨릴 수도 있다. 이 강 박사님은 너무 남자 입장에서 기술하신 것 같기도 하고, 남자분들 진짜 그런가요? 저한테 좀 이렇게 답변을 남겨주세요. 궁금하네요. 예. 억지로 붙잡힌 남자는 슬픔에 빠져들 것이고 그의 슬픔은 여자를 또 슬프게 만들 테니까 말이다. 불행히도 여자는 후자를 선택한다. 그러니까 억지로 붙잡아 둔다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남자를 곁에 두려는 것이다. 비록 처음에는 남자가 슬픔에 빠질 수도 있지만 최선을 다해 남자를 행복하게 해주면 그의 마음이 돌아설 수도 있으리라 기대했던 것이다. 이런 사례들도 주위에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꼭 이렇게 나쁘다고만 할 수 있는 방법일까요? 외도했던 남자들도 많이 다 가정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한때 내가의 그런 치기 정도로 생각하고 그렇게 다시 나를 붙잡아 주었던 와이프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이런 스토리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아닌 경우도 또 반대의 사례들도 많이 있긴 하지만요. 왜 강 박사님은 하나만을 맞다고 하실까? 예, 그 방법은 너무 진부하다고 표현을 하십니다. 맞아. 들어보세요. 너무 진부한 방법이지만 여자는 남자를 호텔로 유혹하는 데 성공한다. 남자가 호텔에 함께 들어올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고 치자. 여자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공을 했어요. 일단 그곳에서 여자는 정성을 다해 남자의 몸을 그리고 마음을 애무한다. 그렇지만 남자는 마치 시체처럼 반응이 없다. 심지어 그는 지금 다른 여자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옷 한 조각 거치지 않은 자신에게 그렇게 애정을 담아 애무하고 있는 자신에게 무감각할 수 있겠는가? 이거 경험담이실까? 너무 많은 여성들에게 사랑을 받으신 걸까요? 구애를 받으신 걸까요? 저는 이 반대의 경우 그러니까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떠난 여자의 마음을 잡기 위해 가진 애를 쓰는 그런 남자들도 세상엔 많이 있지 않은가. 제가 강 박사님과 맞짱을 뜨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일요일인데요. 자, 그렇다. 지금 남자는 할 수 있는 한 여자를 경멸하고 있는 중이다. 그 감정이 경멸일까? 경멸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이렇게 붙잡는다고 호텔까지 같이 갔을까요? 누군가를 앞에 두고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 혹은 다른 사람을 생각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경멸이다. 그렇다기보다는 저라면 이렇게 정의를 할 것 같은데 누군가를 앞에 두고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 하는 것이 미안하고 그런데 그렇지만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을 떠오르는 것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그런 상태에 놓였을 때 자기는 인정하거나 그러고 싶지 않지만 그때에 내 마음속에서
그렇게까지 갔을 때에 내 마음속에 생겨나 있는 것은 바로 어떤 경멸이라고 표현하면 너무 잔혹한 것 같다 같은데, 그럴 때 생겨나는 우리가 부정하고 싶지만 뭐 그런 마음에 저 기저에 경멸이 깔려 있다 정도로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시체 옆에 있는 느낌을 얻는 경험은 네, 무서운 경험이죠. 무서운 경험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매짐을 하고 계시네요. 이제 알겠는가? 경멸당하지 않으려면 내게서 슬픔을 느끼는 사람을, 그러니까 내게서 더 이상 사랑이 아니라 슬픔을 느끼고 있는 그 사람을 쿨하게 보내주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그런데 저는 또 어제 만난 지인들로부터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지금 이 소설에서처럼 상대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상대는 너무 심하게 평생을 외도를 했대요.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자신이 그 상대를 좋아하는 마음을 놓을 수가 없대요. 너무 좋아서 숨소리만 들어도 너무 좋다는 거예요. 와우. 이건 뭐 이런 깊은 콩깍지도 있습니다. 그분에게는 이런 이 강 박사님의 어드바이스가 통하지 않을 것 같으네요. 예. 오랜만에 연휴라 이 친척들, 지인들 만나고 들은 그런 끝에 책을 펼쳐 들었더니 이런 내용이 눈에 들어왔나 봅니다. 편안한 휴일, 그동안 미뤄두셨던 것들 조금씩 이렇게 돌보는 그런 연휴 되시길 바라면서 미셸은 오늘 물러가 보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랄게요.